네, 안녕하십니까. 금융기관과 테크기업의 진화를 설명할 트윈컨설팅의 송동훈 이사입니다. 최근 금융기관과 테크기업 진화를 볼 때 산업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경쟁이 과속화되고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활발해지면서 과거 금융사들은 금융권 내에서만 서로 경쟁했지만 이제는 기술로 무장한 핀테크 업체들이 금융업계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쟁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금융기업은 테크기관의 장점을 좀 닮아가려고 하고 있고, 반대로 테크기업은 금융업계에 뛰어들면서 각종 그 금융업에 관련된 규제와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테크기업을 닮아가는 금융기관에 대해 조직, 개발 방식, 아키텍처로 세 가지 관점으로 큰 변화의 사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반대로 금융기관이 테크기업을 닮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 규제와 데이터 관점에서 변화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기업을 닮아가는 금융기관의 조직의 변화입니다. 금융기관은 전통적으로 기능 수직적인 체계를 선호하는데 테크기업은 이와는 반대죠. 업무와 유연하고 고객의 피드백을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애자일 개발 방식을 선호합니다. 여기 탑다운 구조의 금융기관의 그 조직 구조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기관은 기능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신, 수신, IT 같은 각 업무 조직별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나눠져 있는 조직 구조인 반면에 그 테크기업이 가지고 있는 애자일 조직은 이러한 부서 간의 경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유닛이나 프로젝트 관련 팀을 구성하는 크로스 펑셔널한 조직이고요. 빠른 시장의 변화와 고객의 대응에 맞게 서로 간의 구성원들, 배경이 다른 구성원들이 서로 조직을 했다가 다시 그 미션을 발생하면 풀고 다시 조직되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그러한 형태의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직이 변화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 과정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금융기관에서 IT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IT 부서가 별도의 IT 부서가 있는데 이 IT 부서를 활용해서 저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제한적이겠죠. 그런 제한적인 것도 금융기관이 깨닫고 이제 디지털 본부를 구성했고요. 본부를 구성하면은 그 안에 IT 부서뿐만이 아니라 사업부까지 포함한 이런 본부 형태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이것도 역시 좀 한계에 부닥쳤습니다. 빠르게 급변하는 고객 니즈나 시장 변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형화된 조직으로는 좀 대응하기 힘들다는 걸 금융기관도 좀 깨닫고 금융기관들이 애자일 조직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뒷장의 사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요. 이 사례 보시면 저희 그가 알고 있는 대형 금융기관에서는 모두 다 이런 애자일 조직을 실제적으로 신설하고 도입하고 확대하고 있는 이런 사례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대표적으로 은행별로 한 가지씩만 좀 살펴보면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데브옵스 조직을 지금 개편하고 있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고 우리은행도 애자일 조직인 ACT를 만들었고요. 그거를 경영진에서 받은 미션을 수행하고 그걸 해산하는 형식, 전형적인 애자일 형식의 그 조직이죠. 그런 걸 해서 현재 6개를 운영했고 뭐 그중에 목적이 달성된 건 해산하고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도 디지털 추진 조직인 셀 기반의 조직을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조직 체계의 OKR 인사제도라고 해서 이런 애자일 조직 체계에 맞는 평가 체계까지 도입하면서 각 대형 은행들이 그 애자일 이런 조직의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애자일 조직에 대해서 장단점과 그럼 도입할 때 어떠한 고리사항이 있는지 좀 살펴보자면 애자일 조직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역시 빠른 의사결정과 그 현업과 IT 개발 간의 의사소통, 그 다음에 자기주도형 그런 업무, 그런 것들이 가장 큰 특징으로 쓸 수 있는데 이런 특징을 좀 잘 살리기 위해서는 여기 그림에서도 1번으로 표시된 그림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런 애자일 조직들이 구성된 운영 방식, 각자 다른 배경을 가지고 들어온 이 사람들이 하나의 운영 방식으로 융화될 수 있는 운영 방식을 정의하는 것도 좀 중요하고 이러한 애자일 조직 간의 의사소통과 지형을 담당하는 디지털 조직이 추가적으로 좀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좀 지원하면서 이런 조직 간의 그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체계도 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애자일 적용 시 문제점에서 나타나듯이 이게 좀 아무래도 기존 전통 조직과는 많이 다르다 보니까
애자일 조직과 이제 문화적 충돌이 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충돌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완화라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 점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앞단의 사례에도 잠깐 소개되긴 했지만 지속적인 교육, 문화에 대한 확산을 지원해야지만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좀 바뀌어 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앞단에 또 신한은행 사례에서 나왔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의한다면 조직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도 기존의 그런 성과평가 체계가 아닌 애자일 조직에 적합한 성과평가 체계를 적용한다면 조직의 변화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개발 방식의 변화인데요. 개발 방식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은 전통적으로 단계별로 개발을 확용하고 그걸 한 번에 완성하는 이제 전통적인 개발 방식을 좀 선호합니다. 테크 기업은 이와는 좀 반대죠. 아까 조직에서도 보셨다시피 빠르게 최소 기능을 개발하고 이걸 점진적으로 반복 확대해 나가는 애자일 개발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특징이 아까 앞에 포럼에서 잠깐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차세대 은행의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외주 업체가 들어와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 솔루션 자체도 우리가 시장이 널리 알려진 상용 검증 솔루션 시스템을 활용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의 유지 보수도 외주가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렇지만 애자일 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 개발 방식이나 이런 거에서 알 수 있듯이 스스로 코딩의 책임을 가지고 개발하고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그 기술의 난이도도 일반 상용 소프트보다는 높은 오픈소스를 주로 사용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모델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아웃소싱은 좀 힘든 상태고 대부분 테크 기업들은 인소싱 형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전통적인 구조 방법론부터 지금 처음에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애자일 개발 방법론까지 지속적으로 쭉 이렇게 변해 왔어요. 근데 전통적인 이런 특히 이제 이 중에 CBD 방법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론이죠. 정보공학 방법론과고 많이 프로젝트에서 쓰고 있는 방법론이긴 한데 이런 방법론들이 가장 큰 좀 문제점이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속도를 따라갈 수 없게 됨으로써 기민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문제 때문에 지금 테크 기업도 그렇고 테크 기업의 장점을 배우려고 하는 금융기관들도 애자일 방법론에 좀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뿐만 아니라 이런 개발 방식에 대해서도 금융회사들이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하나 좀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모 테크 기업에서 프로젝트를 했을 때 어떻게 금융 시스템을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반적인 금융서비스 개발 방식은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모든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단계별로 그걸 완벽하게 구현해서 끝내는 형태, 한 번에 끝내는 거죠. 뭐 빅뱅 방식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인데 테크 회사는 바라보는 관점이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장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 여기서 말하는 거는 MVP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Most Variable Product라고 해서 가장 최소 기능을 구현하고 그거를 확대해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큰 프로젝트, 일반적인 금융 서비스를 개발할 때는 이게 굉장히 좀 규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외부 업체들도 들어와서 좀 큰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테크 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직접 하죠. 빨리 런칭하고요. 초기 개발 리소스가 굉장히 적게 들어갑니다. 이게 아마 테크 기업의 성공 방정식이고 그래서 테크 기업들은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개발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 장단점 및 고려사항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애자일 개발 방식은 아까 애자일 조직에서 나왔지만 속도가 빠른 게 굉장히 장점인 거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사항이 변경되면서 그걸 반영시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숙련된 개발자가 필요하고 이게 사실 변경사항이 많이 바뀐다는 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별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규모가 큰 프로젝트에서는 이걸 적용하기에 좀 한계가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새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애자일 방법을 적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기존의 애자일 방식으로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전통적인 개발 방식과 애자일 개발 방식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좀 적용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애자일 개발 방식을 어쨌거나 저희가 이제 좀
반영하기 위해서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좀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는 애자일 개발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앞에 말한 저 세 가지 변화 사항이 모두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직 체계도 바뀌어야 되고요, 프로세스도 바뀌어야 되고, 심지어 그 아키텍처도 뒤에 얘기할 그 MSA나 클라우드 같은 그런 아키텍처가 필요합니다. 그런 한에서 애자일 방식이 지금 빛을 발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직 문화의 그런 변화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쪽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조직 문화의 변화가 좀 우선이 돼야지 이런 체계나 프로세스와 나머지 것들이 좀 수반돼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아키텍처도 API 중심의 아주 느슨한 아키텍처가 필요하고요. 그 대표적인 게 뒤에서 얘기할 MSA 아키텍처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런 개발 방식을 전환할 때 아마 저희가 쓴 모든 고려사항에 이런 비슷한 문구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점진적인 좀 변화가 필요하겠죠. 이제 기존의 체계와 그 병존한다든지 아니면 소규모 사례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든지 이런 거 뭐 투스피드 IT라고도 표현을 하던데 그런 방식을 좀 적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그 아키텍처의 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아주 명확하게 다르죠. 앞단에도 계속 그 애자일과 조직과 개발 방식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아키텍처도 전통적인 아키텍처는 보통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뭐 레이어를 몇 개 둔다든지 아니면 싱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형태대로 그 서비스를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그 금융거래라는 게 하나의 트랜잭션을 관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 트랜잭션 관리가 정합성 유지에 굉장히 좀 포커스가 맞춰 있는 반면에 테크 기업은 그렇지 않죠. 뭐 앞단에도 계속 얘기하지만 빠른 서비스 개발과 즉시 배포가 중요하고 확장이 용이하고 유연한 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그림에서 보듯이 옆에 그림과 가장 큰 차이점은 데이터베이스가 짧게 여러 개로 나눠져 있죠. 서비스도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라는 그 기반하에 서비스별로 적합한 언어와 기술을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해서 좀 잘게 저희가 표현해서는 뭐 디커플 됐다는 형태대로 아주 최소한의 기능으로 여러 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형태대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키텍처의 변화 모습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 처음에 이제 저희가 말하는 모노리틱 아키텍처, 아주 타이트 커플링된 그런 모습이죠. 그 이후에 이제 서비스 오리엔티드에서 약간 루즈드 커플드된, 그러니까 그 기능들이 좀 모듈화되어 있고 기능별로 좀 볼드되어 있고, 아까 모노리틱은 하나로 기능이 합쳐져 있는 거고요. 뭐 공통 기능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모듈화 시켜서 뭔가 하는 것들을 현재도 많이 하고 가장 많이 금융기관에서 많이 적용된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테크 기업들은 좀 많이 다르죠. 완전히 서비스가 분리된 형태입니다. DB까지 완전히 분리된 형태죠. 그게 가능했던 건 퍼블릭 클라우드 한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이런 식으로 디커플된 서비스를 진행함으로써 그 아까 말한 그런 빠른 개발, 배포, 최소한의 기능의 분리 등에 대한 특징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밑에 제 개발 환경에 좀 써놨듯이 기존 저희 쪽 쓰는 것들에 대해서 상용 소프트웨어를 많이 쓴다고 한다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개발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DB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함이 좀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도 애자일 조직, 애자일 개발 방식, 그런 기민한 형태의 조직과 프로세스를 가져가기 위해 MSA 아키텍처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재 사례 써 있는 것처럼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아주 적은 부분이지만 도입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 국민은행도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키텍처 변화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기 지금 이게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에 어떻게 돼 있는지를 지금 도식화시켜서 좀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 클라우드 안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전통적으로 그린 그런 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그림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그다음에 인프라 아키텍처의 그림과는 이런 형태대로 좀 올라가 있는 거고, 이렇게 구성을 하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시스템 간의 커플레이트를 낮춰서 그 서비스 간에 분리를 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래서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특징으로 해서 좀 구현이 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MSA와 클라우드로 변화하는 것은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변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해당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에서도 그래서 이런 걸 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걸 했을 때 근데 사실 득이 많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 MSA 아키텍처는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베이스가 다 분리되어 있고요. 서비스가 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성능상의 이슈도 좀 있고 트랜잭션 관리, 금융회사에서 트랜잭션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트랜잭션 관리라는 게 실질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 하나의 트랜잭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서비스를 합쳐놨을 경우 그거에 대한 각각 에러 처리, 보상 거래 등의 그런 작성이 필요한데 그게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분리된 데이터들에 대해서 동기, 특히 마스터성 데이터, 전사에서 동일하게 봐야 될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들이 쉽지 않아. 그런 걸 동기화하는 것도 굉장히 좀 고려할 사항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SA 아키텍처를 좀 적용할 때 이제 고려사항 3번에 해당하는 건데요. 그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현재 지금 적용하는 것들이 많이 바뀌는 부분에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전체적인 그 코어 시스템의 그런 미션 크리티컬한 서비스를 그 MSI 아키텍처로 바꾸는 게 아니라 채널 딸이라든지 많이 변화가 변경되고 얘는 분리돼도 문제가 없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좀 적용을 해 나가고 있는 편이고 그런 식으로 아마 점진적으로 변해 나가면서 그 코어 서비스에도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MSA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의 기술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활용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상용 소프트웨어에 갖는 기술 스펙과는 좀 다른 좀 더 높은 수준의 기술 역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금융기관을 닮아가는 테크 기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금융기관이 그동안은 금융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금융 규제나 이런 것들 감독기관의 그 타이트한 제재를 받지 않았었는데 이제 금융업에 들어오면서 그런 타이트한 제재를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테크 기업들이 그동안 최소한의 그런 규제를 했던 거를 이제는 금융기관과 같이 전체적인 GRC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대로 좀 바뀌어져 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 금융기관에 가는 풀 GRC라고 표현되어 있는 표준을 보면 금융기관은 보통 그 규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테크 기업과 말이 다르죠. 그러니까 허용되는 것들을 나열하고 그것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제한하는 포지티브 규제로 좀 접근한다 그러면 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반대죠. 정책적으로 해서 금지된 거 아니면 모든 걸 다 허용하는 겁니다. 그런 형태대로 규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와의 규제 부분 좀 차이가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규제를 하다 보니 이런 GRC나 이런 규제에 관련된 인력들의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리고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의 그런 국내 금융기관의 그런 큰 QRC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크 기업의 규제에 대한 사례를 좀 살펴보면 요 근래 이제 카카오뱅크나 네이버나 카카오페이 등에서 특히 이제 카카오페이의 경영진 먹튀 관련해서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뉴스를 좀 많이 들을 수 있죠. 이런 뉴스에 따라서 이런 빅테크 기업인 경우에 경영진의 도덕성, 정보보안 같은 이런 GRC의 요구가 좀 더 커지고 있는 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그럼 금융기관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라고 보면 아까 개요 화면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걸 좀 크게 확대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각 GRC에 해당하는 모든 시스템들이 지금 보면 정보계에 다 존재를 하죠. 종합감사, 내부통제, AML, 리스크, FDS 같이 그 금융 규제에 해당하는 시스템들은 모두 구비해 놓고 그걸 다 시스템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독기관의 규제 대응에 대해서 좀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테크 기업은
전통적인 그 기업에서 발생한 이런 그 GRC에 대해서 벤치마킹하고 기업의 생존 기업의 GRC가 기업의 중요 생존 요인의 하나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를 요소의 하나라는 걸 생각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수년간 법률 시스템에 반영해 놓고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시행착오를 겪은 레슨런을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 테크 기업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거에 관련된 전문가도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 권고사항으로서는 동종업계의 벤치마킹을 수행한다든지 그 직원들 등에서 GRC 교육을 하면서 내부 직원을 좀 역량 강화를 시키는 방안에서도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처음에 접근하기 어렵다면 컨설팅을 통해서 그 노하우를 획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역량을 확보하는 또 하나의 방향으로서 그 영역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참여해서 그런 것들을 좀 획득해 나가는 것도, 역량을 획득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크 기업, 금융기관을 닮아가는 테크 기업의 정보계 변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많이 다르죠. 그 아까 서비스에서도 그런 거가 보였는데 일단 금융기관의 데이터는 전체적으로 통합되어 있고 일관성을 확보한 형태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테크 기업들은 필요에 따라서 그 서비스를 만들고 데이터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형태들이 사일로 형태대로 다 좀 분리되어 있는 형태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금융기관에서 뭐 전사적인 관점의 통합보고서를 요청한다든지 그런 전사 관점의 뭔가 데이터를 만들어내기가 생각보다 좀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에 데이터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기술적 요소에만 좀 집중을 하고 그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편인 것 같고요. 반대로 금융기관은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정교하게 좀 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표에서도 보듯이 원천 시스템만 있는 게 아니라요. 원천 시스템을 전부 다 가져서 하나의 전사 관점의 큰 데이터 저장소라는 EDW를 구성을 하고 그 EDW를 통해서 나머지 시스템들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형태대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테크 기업은 이런 정체적인 전사의 데이터 저장소라든지 이런 데이터의 통합 감점을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테크 기업도 이제 금융업계에 진출하면서 대외 보고나 전사적 관점의 통합 데이터의 활용이 좀 증가되고 있는 편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전사 통합의 데이터 관리 체계나 아니면 정보계 시스템 같은 것들이 구성이 좀 필요해지는 것 같고요. 특히 그 전사적인 데이터 카탈로그를 구성하는 게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IT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메타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그 데이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좀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테크 기업은 그런 부분에서 좀 약한 것 같고 테크 기업이 메타가 어울릴 것 같지는 않고요. 전사적인 데이터 카탈로그를 구성하는 게 좀 유리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이 테크 기업과 그 금융기관이 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은 매우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극복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그런 정교한 데이터 통합의 장점이나 정보 시스템 등이 좀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은 오랫동안 그 IT를 관리한 역사와 경험이 좀 있고요. 테크 기업은 변화에 맞게 신속하게 신기술을 도입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서로 이러한 장단점을 분석해서 각 기업에 맞게 취사 선택을 해서 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좀 유리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좀 마치겠습니다.